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뉴스를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만한 기술들이 곳곳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에서, 또 미국에서, 중국에서. 이러면서 요새는 기술을 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술이 잘 팔리면서 M&A 시장이 점점 더 세계를 달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현재 중국을 보면 연구 개발 못지않게 기술 거래하는 시장 자체를 국가 차원에서 확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중국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지 오늘 박정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정답을 가지고 있는 박정 의원님 만나뵀는데요. 오늘 끝내주는 인터뷰 끝내주기에 답변을 잘해주신다고 했는데 의원님 요즘 중국을 보면은 기술 M&A 시장이 엄청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기술이 있어도 사업화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은 이 문제를 아예 거래소 방식으로 풀고 있다는데 이 내용이 뭐죠? 네, 저희 그 한중의원연맹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그 항저, 우한, 상하이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네. 항저는 알리바바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네, 또 그렇죠. 우한도 요즘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에 하나고 중심이 4차 산업이 있습니다. 근데 상하이 갔을 때는 그런 곳을 들릴까 하다가 상하이 기술 교육소라는 상하이 기술 교육소를 갔다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시작은 처음에 이제 국가 기관으로 시작하다가 잘 흐지부지 되니까 민간한테 맡기고 벤처처럼 이게 성장을 하는데 벤처의 성공을 돕는 벤처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기술을 사고 파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상하이 기술교육소. 예,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처음에 만나서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교육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과정들을 쫙 펼쳐주고 몇 개 기업이 지금 하고 있다, 성공률은 뭐 얼마다, 그리고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플랫폼화 시켰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을 그동안은 연구소나 대학에서 개발하죠. 개발하는데 성과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나서는 뭐 흐지부지되고 사업화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술까지만 개발하면 됐어. 학자적 그냥 성취감이 이러고 말 수가 있는데 이 기술을 원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죠. 이 기업들이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플랫폼화돼서 쫙 올라와 있으면 그것들 보면서 나 이 기술 필요해 하고 사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기술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기술이 얼마짜리라는 범위를 지어주고 또 그다음에 대기업이 이런 기술을 살려고 해도 그전 같으면 기술 탈취 이렇게 약속하는 중소기업을 막 가져가고 그랬었잖아요. 혹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위력을 발휘하고서는 대기업이 저 기술 가져와서 크게 성공시켰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M&A 되거나 기술을 팔고 싶어 해요. 근데 팔 시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정확히 해주고 그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계약 양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것들에 대해서 자금이 들어오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한번 기술이 사장됐거나 한번 써먹으면 또 못 쓰는 게 아니고 이 원천 기술들을 여러 군데 응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내고 있더라. 그래서 이 중국이 저희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빨리 기술 굴기를 하는 이유가 기술에 대한 효율성, 기술 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더라고요. 네, 뭐 모두에서도 말씀을 좀 주셨지만 한국에서는 기술은 있는데 사줄 사람이 없다. 두 분 다 그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하이 기술거래소가 찾아보니까 1990년대 초에 뭐 마련됐더라고요. 이미 한참 전에 설립이 됐는데 여기서는 어떤 그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그림도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술은 이제 학자나 아니면 연구자들이 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서는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어떤 기술이 있다는 것들을 온보드상에 올려놓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플랫폼이 있고요. 예. 그 현장 큰 LED 그 계기판에다가 예.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서 거래가 일어나지고 있고 이 거래는 깨졌다.
또는 이게 상장까지 됐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군데서 거래가 깨지면 그 깨진 거래 기술을 보면서 이거 가격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기술이 자기네들한테 부적합했던 것을 우리 회사가 이거 가져오면 되겠다 싶어서 그런 네네.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기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이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재순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수요가 없는 게 아니 모든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현재까지 온 데서 더 발전하고 싶으니까 원천 기술이든 응용 기술이든 그걸 구해오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기술 개발하고 상하이 기술 교육소 같은 데서 네. 이 거래를 담당하는 거죠. 어, 그런데 이 거래를 하려면은 이 기술의 가치를 평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학자가 자기는 이거 뭐 1,000억짜리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안 될 수가 있고 또 이 기업들도 이 정도로 해서 상품화 시키면은 이익이 얼마큼 날 수 있을 텐데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 거래소의 역할은 그런 기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가치 평가를 해주고 합법적으로 이걸 살 수 있게 플랫폼화 시키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 금융을 연결시켜줘요. 그러면서 이 플랫폼에서 좋은 건 뭐냐면 중국에 국유 기업이 많습니다. 네. 국공유 기업이 많은데 이런데 또 큰 뭐 투자 회사 같은 국가에서 하는 내가 이미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보통은 우리나라는 기술의 완성을 가지고선 이런 것들 그렇죠. 거래가 시작되는데 완성 전에 맨 처음에 네. 이게 진행되고 있는 정도를 보면서 이것이 완성되기 위한 도움들을 자금이든 제도든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 재밌는데요. 그러면 이 상하이 기술 거래소 뭐 특허나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데이터까지 거래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많은 엔지니어들이 내 기술이 세계 최고야. 그리고 한 1조 원이야 이렇게 하는데 바깥의 전문가가 볼 때는 아니야 그거 500억밖에 안 되는데 라고 하면 이게 결국은 양자가 납득할 만한 정확한 평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평가는 누가 하죠? 전문가 이 상하이 기술 교육소만 놓고 보면 여기에 관리 감독하에서 예. 외부 기관들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IP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 기술을 또 이거 평가할 수 있는 기관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기관들 여러 군데를 놓고 상황에 따라서 부탁을 하는 거죠. 이거 평가해줘요. 평가해줘요. 자체에서도 평가가 가능한데요. 네. 이때 인력들을 키울 때 인력들이 그만큼의 아주 높은 수준까지는 키우지 않고 이 지식을 찾아다니는 기술을 찾아다니는 데까지 하는 그 인력들을 양성해 놓고 나머지 그 기술에 대한 평가들은 전문기관에다가 맡기는데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관리 감독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더라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의 가치를 그냥 단순하게 감각이나 그냥 또 이렇게 협상력에 맡기지 않고 정량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칩니다. 이 무형의 것들,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라든지 특허라든지 또는 비밀 기술들이 있잖아요. 드러내지 못하고 진짜 네. 중요한 기술이라든지 기술 서비스라든지 이런 무형의 것들을 전체를 평가해서 하는데요. 그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5가지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또는 기술적 가치가 있는지 과학성은 있는지 이게 사회적으로 파급력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게 녹색에 대한 것들을 환경에 대한 것들을 꼭 집어넣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녹색 산업 쪽에서도 발전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5원 가치라는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네. 보통 그동안 그 미국이 잘해왔던 게 외국에서 인재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대학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R&D 투자하고 대학에서 뭔가 성과가 나오면 그게 산업과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는데 요즘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이제 파괴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요즘 외신들 읽다 보면은 중국이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미국으로 가는 인재들이 중국으로 오기 시작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지금 구조가 명확해 보입니다. 대학에서 어쨌든 기술 개발을 하고 산업 연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서로 거래까지 하는 이 삼각 구조인데 우리는 이 비교를 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어떤 수준인지 중국은 어떤 수준인지 연구는 네. 연구대로 열심히 합니다. 네. 또 기업은 상품화 시키려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관통할 수 있는 그것이 없는 거죠. 맥이 없. 예, 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연결시켜주고 성공할 때까지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체계화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족해서 분절돼 있는 거죠. 이걸 맥을 잘 뚫어주기만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기술거래소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도 하나 정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심천에 가보고 놀랬던 게 어떤 아이디어만 내잖아요. 네. 그럼 프로토타입을 옆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 사실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건 네, 네. 기계의 원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진화하는 게 벌써 십몇 년 전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A라는 기술이 필요하면 A라는 기술의 요소 중에 B, C, D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조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완성된 기술을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요소 기술을 놓고 결합하는 마치 오픈 소스를 해놓으면 네네네. 확 늘어나듯이 네. 그런 부분이 중국의 장점 같네요, 그죠? 제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1993년도에 시작했다 그러는데 중간에 잘 안 됐어요. 이게 중국이 굴기하기 시작한 게 불과 이제 20년 네. 정도니까 그 전에는 똑같은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 그러면 기술을 개발돼도 잘 안 됐다가 민간 기업이 맡으면서 대신 말씀드렸던 것처럼의 그 투자 기관들이 국공유 기관들로 딱 버티고 있다가 기술을 사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제품화될 때까지의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민간 기업이 산업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걸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관내에서 진행되면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공무원적 마인드로 그냥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벤처니까 자네들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벤처는 이런 것들 중재료도 받고요. 그 다음에 뭐 1%든 2%든 가능한 벤처에 대한 지분들을 돈으로 못 받으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본이 부족하니까 그럴 때 그런 것들로 1, 2%를 받아서 또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이 회사도 성장하면서 또 투자를 선순환을 만드는 거죠. 만약에요, 이 한국판 기술거래소가 만들어진다면 어쨌든 중국과 한국의 뭐 토양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카피 앤 페스트 할 수는 없을 거고 의원님이 워낙 뭐 잘 아시니까요. 이 상하이 모델에서 배워야 될 것 그리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 상황에 맞지 않다. 가져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한 가지 좀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관리되는 게 중요하다.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면서 이걸 흥정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적당한 값을 제대로 받았다 그러고 내 기술이 제대로 평가받았어. 또는 우리가 잘 샀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시작된 게 뭐냐면은 양쯔강 삼각주, 그러니까 장강 삼각주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국가혁신 그 프로젝트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나라의 장점은 그 네 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북삼성, 이제 북경 중심에 그리고 주강 삼각주, 장강 삼각주 요 네 군데를 먼저 이렇게 발전시키자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 장강 프로젝트예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내 기반이 될 수밖에 없고 지방 기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하이 중심에 이렇게. 근데 우리는 워낙 시장이 작잖아요. 시장이 작으니까 중국처럼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적고 그렇게 뭐 창업이 이제 중국에서 3천만 개씩 뭐 이루어진다는데 1년에 작으니까 안 되니까 맨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거를 OECD라든지 아니면 EU나 아니면 미국, 중국 그래서 그 선진국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지역별로 중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같이 기술을 교환하고 바로 분쟁이 없도록 만들고 이렇게 바로 다국적 기업들이 이런 기술을 보고 사가거나 하는 그런 플랫폼까지 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우리 하나 더 나가서 여기서 기술을 팔고 뭐 규범화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작은 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전 세계적을 상대로 기술에 대한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게 온라인적으로 만들어지면 우리가 기술 좋은 건 잘 알잖아요. 제조업도 강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흥미를 가지고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규모를 키우지 못한 거는 투자의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다른 나라의 중국만 보더라도 자기네끼리 투자하거나 뭘 해도 규모를 엄청 크게 받으니까 여유 있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기술을 여유 있게 개발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대기업이 한다면 하지만 아니면 또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이나 해줄 수도 있지만 너무 작다 규모가.
어쩔 수 없이 해외 투자도 받고 전체 한다면 네. 그런 것들을 세계의 표준에 맞춰서 미리 준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은 훨씬 더 속도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박정희 의원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결국은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기술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기술 거래가 일어나려면 정량 정상 평가를 잘해야 된다. 가치 평가를 잘 해줘야죠. 평가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은 한국도 사실은 제가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저 국회의원 생활을 했는데 강남에 가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발명진흥회. 예. 우리는 하나의 요소는 어떻게 하면 정량 정석 가치 평가를 잘하는가 하나. 두 번째는 국가가 아니고 민간이 운영해서 잘했다. 그럼 우리는 민간에게는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처음부터 전 세계와 결합돼서 한다. 네 번째로는 돈의 사이즈를 키운다. 이렇게 네 가지를 성공 요소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는 정량 정성 가치 평가의 능력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뭐 지금 있는 기관들을 하긴 뭐하고요. 이것도 사실은 비링이 되죠. 경쟁이 되죠. 기존에 있던 것과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서 민간이 이런 것들을 맡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인데 벤처를 성공시키는 벤처잖아요. 이런 건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고 기존 틀을 무너뜨리고 창조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평가 이런 것들을 국제 규격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의 장단점이 있지만 그 지역에 맞춰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더 국제 규격에 맞춰서 하는 게 필요하다 좀 보고요. 직설적으로 하셔도 돼요. 약간 다른 거는 뭐냐면 기술을 한번 가치 평가하고 팔면 끝나는 형태로 되면 안 된다. 이 기술이 성공이 되는 걸 목표로 하면 안 되고 도전과 실패가 반복되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더 다듬어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른 데는 이게 팔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다듬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도전해봤는데 안 사. 왜 안 살까? 가치 평가를 그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 더 이거를 디벨롭 시키려고 할 거고 그런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만 이게 더 좋아진다. 한 번에 끝나고 마는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흐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흐름. 비껴가지 마시고요. 두 번째, 우리도 그럼 민간에게 이양하는 게 맞을까요? 민간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죄송한데 우리 그 한국 발명진흥회에 대해서 옛날에 제가 그 국정감사에서 그 비판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자리 물림, 산자부나 중기벤처부에서 가서 자리 물림하고 있다가 해외여행 너무 많이 갔다 왔다고 제가 막 국감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게 기존의 틀에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창조적으로 사업도 해봤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이게 그 사업을 할 때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이런 게 좀 아쉽죠. 그런 비교했을 때. 또 하나는 금융기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금융기관 안에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사실은 VC, 벤처캐피탈이나 이런 데서는 될 만한 기술에만 돈을 주잖아요. 될 만한 기술을 하고 빨리 이게 리턴백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딥이라는 기술들이 딥테크 오래 걸리죠. 기후환경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데들은 오래 걸리거든요. IT 벤처보다는 훨씬 오래 걸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국가기관에서 해줘야 돼요. 기업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인지 원래 목적이 그거니까. 특히 산업은행은 큰 우리 대기업이나 큰 수출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한다면 기업은행은 더 이렇게 벤처나 중소나 해야 되는 건데요. 다행히도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국부펀드 만들었잖아요. 150조.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도민성장펀드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도 이제 인지하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막 자기 공약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원들이 많아졌어요. 후보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하는 게 여력이 부족하다면 민간들이 들어와서 성공시키고 거기에 혜택을 나눠 갖는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면 중국보다 저희가 훨씬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냥 기관이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런 기관들이 정확하게 평가해주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면 그냥 내버려두는 것보다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렇게 해버리면 가치 평가하고 기울화시키고
기울어보다 합법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훨씬 성공이 커지면 성공한 열매를 나눠 갖자 하잖아요. 국부펀드도 많은 그런 건데 이게 국부펀드는 큰 거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 도민성장펀드 뭐 시민성장펀드 이런 것들은 중벤스 중심으로 해야 되고 중벤스가 잘 받쳐줘야지만 대기업도 더 큰 울타리를 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전에 올해 초에 그 뉴욕타임즈에 굉장히 유명한 칼럼니스트 그 토마스 프리드먼이 중국에 이제 다녀오셨나 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내 이제 팟캐스트 대화 나누는 걸 봤는데 중국의 엄청난 발전에 이 토마스 프리드먼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같은 이제 미국 사람한테 하는 얘기인데, 야, 우리나라는 패자 부활전이 없어. 미국은 그냥 한 번 망하면 쫄딱 망하는 거야. 중국은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마치 우리가 예전에 미국을 향해서 얘기했던 그 똑같은 구조로 미국 사람들이 중국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다 망했어. 뭐 이런 논조로. 그런데 정부가 주도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선입견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양가적인 게 어쨌든 있는데 어쨌든 패자 부활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데 중국은 어쨌든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좀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뭐 국민성장 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패자 부활전, 그래서 산업을 어떤 식으로도 좀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이 국민성장 펀드를 만들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들을 가점을 줘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실패한 게 실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창업을 해본 경험으로 인해서 다른 번에는 그런 그 창업 프로세스 중에서 잘못된 것들은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기술을 둘째치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냐면 의대 중심, 공무원 중심으로 그냥 가잖아요. 안전한 직업. 그러니까 이거 창업 정신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고 창업 정신은 실패해도 괜찮아. 여기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국가적 그 자금이나 기관 자금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도민이나 국민이 성장 펀드를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파이는 커져서 들어오면은 네. 그게 계속적으로 더 과감한 투자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벤처를 해보고 싶고 또 스타트업을 해보고 싶겠죠. 네. 근데 이 금융기관 결국 이제 정량 정성적 가치 평가를 해가 투자를 하는 건 대부분 돈을 가진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게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삼성전자보다 광고료가 많아요.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럴까? 근데 한편으로 금융기관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기술 투자를 하려면은 결국은 이공계 출신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은행이나 몇 군데 은행을 보니까 약 8에서 10% 정도. 근데 그게 대부분 전산직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보 신보는 기술 신보는 꽤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금융기관 자체가 현재 막대한 이익이 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금융에서 투자 금융으로 넘어가세요. 투자 금융으로 넘어가려면 기술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은행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뭔가 이 금융기관의 그 인력 조달 시스템과 기술을 보는 눈과 시스템 이런 게 확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VC하고 이번에 국민성장펀드, 도민성장펀드 이런 건 다른 건 뭐냐면 VC를 통해서 선별하는 기업들은 이미 너무 거기에 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49명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돈이 있고 정보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국민성장펀드나 시민성장펀드는 그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돈 벌겠다는 게 아니고 평가만 해주는 거거든요. 일종의 재능 기부. 이번에 들어가신 분들 들었죠. 우리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나 또 셀트론의 서정진 회장 이런 분들하고 또 벤처의 뭐 김효희 뭐 이런 분들이 자기네들이 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돈의 액수의 차이가 없어요. 마치 주식형이기 때문에 한 주 사도 되고 10주 사도 되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돈이 없으면 기보나 신보나 이런 데서 빌려주는 형태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보나 신보나 이런 데들 또는 이렇게 기술평가위원회들 이런 데서 해주면 되거든요. 이거를. 그리고 대신 공개하면 됩니다. 공개가 안 되니까 VC에서 이런 거 공개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이 벤처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했다. 그거 자체가 또 벤처를 성공시키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북경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고 뭐 기술 인재들 엄청나게 모이는 그 대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해외 첫 캠퍼스를 우리나라 파주에 열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네. 어떤 의미가 있어요? 12월 4일 날 열었고요. 이제 북경대 창업 훈련 0입니다. 0은 이제 영. 진영처럼 0이라 센터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게 201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얼마 안 됐죠. 12년 됐는데 25만 명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켰고요. 또 이게 그리고 74개의 상장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상장 기업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유니콘이 나오고 했겠어요. 근데 이거를 500명의 멘토, 성공한 젊은 기업가들이 멘토 교수가 돼서 강연도 해주고 또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질문하면 1대1 멘토링도 해줍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북경대 출신만 하다가 또 이 대학의 역할을 다시 재정립하면서 전국에 21군데 이런 분원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술 굴기가 나오고 또 사업을 해본 사람의 경험을 빌리는 거니까 네.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도 해야 되는데요. 나 파주부터 시작한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18년에 중진공의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유치를 했고 거기서 지금 현재로 125명 정도가 지금 나와서 거기서 한 6천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거는 국내 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파주에 만든 이유는 한국과 중국의 그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각자 또는 함께 이 회사를 만들고 물건을 만들어내면 거기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G스페이스라는 게 붙었는데요. 베이징 창업훈련용과 G스페이스는 중국의 샤오미의 레이준이 투자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교육도 물론 시키지만 주로 그 훈련을 통해서 시제품화되면 시제품을 경쟁을 시켜갖고 상을 주고 이거를 자기네 샤오미 그 판매망을 통해서 팔아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창업을 했지만 나중에 결국은 제품화 시키고 뭐 서비스 아이디어도 제품화되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매출을 하는 것까지도 연결하는 게 필요하고 시장은 중국이 훨씬 크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창업해서 시장도 같이 마케팅 들어가면 훨씬 젊은이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창업의 의욕이 생기겠죠. 좋습니다. 제가 스탠퍼드를 가보고 놀란 거는 학교 기금이 수십조 원이에요. 기금만. 기금만. 그러니까 휘렉 패커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투자하고 돈 벌고 학교는 또 기금이 쌓이고 또 졸업생한테 창업하면 투자하고 그런데 깜짝 놀랐는데 칭화대학교에 제가 2년 반 있었는데 가니까 칭화대학교 졸업생이 만든 그 벤처 스타트업에 투자한 게 2,300개예요. 그게 제가 또 놀랐는데 당시에 이런 리더십이 어디서 생길까라고 보니까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대부분 다 이공계 출신인 그렇죠. 거예요. 중국 지도부들. 예. 그래서 제가 이 박정현에 여쭤볼게요. 박정현님은 혹시 그 학부 다닐 때 뭘 공부하셨어요? 전 저 생물학, 미생물학 했습니다. 이공계. 미생물학이요. 예. 박사는 중국에서 역사학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이공계 300명 중에 몇 명이에요? 한 늘 2, 3% 정도 되고요. 21대를 봤더니 그 10명, 22대는 11명입니다. 300명 중에 10명하고 11명이 이공계 출신이다. 그러면 이 국회에서 과학기술 얘기가 많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자기가 뭐 전공하거나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게 되니까 좀 다르죠.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청와대에 있었는데 이 기술고시가 행정고시보다 월등히 작거든요. 기술고시를 30% 이상 늘려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장차관에서 적어도 30% 40%는 이공계가 나와야 저는 이 기술 경쟁에 세계적인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정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미국은 조사를 못 해봤는데요. 중국은 중요한 정치 지도자 중에서 지금 현재로 46%가 이공계 출신입니다. 네네. 그래서 항공항천이라든지 이런 데들을 성장으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정치 영역으로 들어왔다가 거기서 다시 성장급에서 당서기까지 막 올라가 있고 중앙까지 진출해 있어요. 그리고 더 확대시켜서 그 성장까지를 지금 다시 다른 분야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학 굴기, 그러니까 기술 굴기를 위해서 가고 있거든요. 46% 놀라운 숫자네요. 거의 절반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기술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경기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정 의원님한테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자의 기술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며칠 전 북한의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드론 공장에 몇만 명이 취직을 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잠수함을 격침시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는 드론으로 급격히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놀라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고려해운을 이용해서 히토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한화조선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투자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미국의 세계적인 조선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변 국가에 생기는 거대한 기술 경쟁에 어떻게 도전하고 살아남아야 할까요? 오늘 박정 의원님 말씀 중에 와닿는 거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이공계 출신이 11명이라는 거. 중국은 주요 간부들 중에 46%가 이공계 출신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깊이 새기고 새로운 기술 경쟁에 이재명 대통령이 큰 도전에 성공해 나가려면 장 차관, 국회의원 그리고 금융기관까지 기술을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희망이 싹 텄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파파파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